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진상을 밝힌 뒤에 판단하겠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산안 추가 협상 역시 평행선을 달리며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민주당 내 비명계와 친명계가 또다시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회에서 통과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어제 바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식 입장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정부로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해임 건의문이 통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만 유가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해임 문제는 진상이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자들이 그럼 사실상 이게 수용하지 않는 걸로 이해하면 되냐라고 또 되물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용, 불수용으로 판단하는 건 저희 입장을 오독하고 있는 걸로 생각한다. 이런 또 답변까지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이상민 장관에 대한 것은 그 정부 여당의 입장, 대통령실의 입장은 처음부터 그 계속 일관되게 나오는 게 일단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법률적 책임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후에 거기에 따라서 정부적 책임을 물 사람이 있다면 정부적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이었거든요. 네. 달라진 게 없어요. 네. 똑같은 얘기인데 그다음에 이제 국정조사는 야당이 어쨌든 그 정부적 책임에 대한 묻겠다. 누가 책임이 있는지를 국민 앞에서 밝히겠다 해서 우리가 국정조사를 받은 거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결국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야권이 주장하는 것은 그래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 앞에서 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뭐 밝히는 것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드러나면은 그것은 뭐 정부적 책임을 지게 되겠죠.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이상민 장관을 해임을 건의안을 통과시켜 버렸기 때문에 저는 사실 왜 야당이 그러셨을까가 사실은 이해는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국민들 앞에서 이상민 장관이 얼마나 그 이 사태에 책임이 있고 또 그 행안부라든가 경찰에 대해서 지휘를 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를 뭐 주장하는 대로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왜 물러나라고 먼저 얘기를 하시는 건지 그러면 장관 없이 국정조사를 하면 누구를 상대로 질의를 하실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이 내놓은 어제 그 입장은 끝까지 해임을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아직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 뭐 이런 입장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까? 그게 처음부터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알겠습니다. 거니까 예. 그 주장이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통령 결국 거부 의사를 밝힌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거를 저는 좀 뭐 정쟁화를 자꾸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묻는다. 물론 그 국민과 유족을 대리해서 묻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국정조사를 국회의원들이 안 할 수 없는 거고 그건 직무유기죠. 국정조사를 하고 그리고 또 이상민 장관의 이 파면을 민주당은 자꾸 연계를 시키는데요. 국정조사 합의되기 전부터 국정조사 논의되기 전부터도 민주당은 이번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에 책임을 물어서 이상민 장관은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조를 하는데 왜 이 해임 건의를 냈냐 이거는 뭐 성립이 안 되는 얘기고요. 저는 어제 대통령실이 이제 사실상 거부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한 과정 중에 이제 날짜가 하루 지났으니까 그저께죠. 그제 유족협의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고려해서 그냥 공개적으로 이렇게 거부를 안 하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네. 이거는 또 유족들한테 다시 한번 또 정말 아픔을 드리고 2차 가해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족들께서 다 그러지 않습니까? 진상조사가 제대로 되고 하려면은 일단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그런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다수의 국민들이 그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특히 여당도 그렇고요. 이걸 받아들여야 되지 해임 건의안이 됐다고 지금 국정조사 보이콧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또 다른 국민들한테 정말 비판을 받을 소지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금 결국은 나중에 다 거래진 다음에 책임을 묻겠다는 건 법적 책임 이것만을 생각하겠다는 건데 역대 어느 정부가 세월호 이후 가장 큰 대참사가 났고 역대 어느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총리까지도 책임을 물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법적 책임은 따로도 물어야 되겠죠. 근데 별도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이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은 온전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방도 못했지만 그 이후의 과정도 아니 어떻게 행안부 장관 본인 입으로 경찰을 이렇게 쭉 통제한다 하시는 분이 대통령보다도 나중에 알았어요. 이 자체를 알고 수습 과정에서 전혀 역할을 못했고 뭐 온갖 설화는 차치하더라도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네. 합니다. 그 정치적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 해임 건의안 거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사실상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럼 탄핵 소추안 가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대통령께서 지금 당장 뭐 어제 그런 대통령실이 입장을 냈습니다만 저는 이미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 장관, 행안부를 특히 경찰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지휘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시한부로 지금 이 자리를 유지하고 모르겠습니다. 정말 대통령의 진심이 고교 대학 후배인 이상민 장관을 끝까지 지키겠다, 방탄하겠다는 생각이신지 모르겠는데 그럴수록 이번 이태원 참사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 유족들,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이미 소방노조에서도 고발해서 피의자 신분이 됐고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이상민 장관은 하루빨리 자리에서 내려오신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 소추안을 올릴 수 있다. 저희들이 이제 네. 뭐 이 해임 건의안이 끝까지 대통령께서 거부를 하신다면은 탄핵 소추안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고위당정협의회가 11일에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이상민 장관이 참석을 했고 근데 거기서 이 해임 건의 논의를 하기 위해 모였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상민 장관도 있었고 관련된 내용이 오갔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네. 예를 들면 그 대통령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상민 장관을 빼고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빼고 한다면 이것은 이 사람을 경질시키겠다는 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 이상민 장관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해서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지금 저 아까 이제 앵커께서 탄핵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민주당이 이 이상민 장관의 해임안이나 탄핵안을 놓고 계속 한 열흘 이상 왔다 갔다 갈팡질팡을 계속 해왔어요. 해임안을 안 내고 탄핵안을 먼저 내겠다. 아니다. 해임안을 하자. 뭐 논란 끝에 결국은 해임안을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그것도 사상 처음으로 일요일, 휴일 날 네. 야당 단독으로 그 안만을 그 통과시키기 위해서 법을 그러니까 그 본회의를 소집을 했고 그 안건만 통과시키고 나서 그만뒀어요.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탄핵안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다는 그런 그 뭐 명시적인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말 실수를 했다고 그래서 그다음에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말을 했다고 그래서 그걸로 탄핵을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탄핵당하지 않을 장관이나 어느 누구 공직자가 탄핵을 안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탄핵이나 그 해임안을 놓고 왔다 갔다 민주당이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것을 그냥 어떤 예를 들면 자꾸만 정쟁화를 시켜서 시간을 질질 끌겠다라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뭐 민주당은 다르게 말씀하시겠지만요. 예, 그 국정조사는 그래도 필요하다라고 앞서서 이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국조특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사퇴 의사 밝힌 후에 어제 있었던 뭐 자체 간담회에도 참 참석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건데 국조 끝까지 참석 안 하는 겁니까? 참여 안 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국조 이만희 이제 그 위원장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원내대표 조영 원내대표가 상의를 좀 해야 될 텐데요. 네. 당내 분위기는 아니 국조를 하자고 해놓고서 그다음에 예산안이 끝난 다음에 국조를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산안은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단독으로 국회를 열어서 해임안을 통과시키는 도대체 그러려면 국조를 뭐하러 하자는 거냐 장관 없이 네. 이런 분위기가 강해요. 그래서 이제 격앙된 분위기 때문에 아마 국조위원들이 뭐 우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거는 결국은 이제 조영 원내대표하고 서로 상의를 하겠죠. 왜냐하면 장제원 의원이 애초에 국조 받아줘서는 안 됐다.
보니까 지금 뭐 그런 겉멋 정치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까지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럼 앞으로 다시 받아줬었던 원내 지도부의 그런 권한도 어느 정도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명분이 좀 많이 줄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요. 예. 처음에 국조를 놓고서 여당 내부에서 상당한 갈등이 있었어요. 아, 이거는 왜 받냐 우리가 도대체 네. 진상 규명을 하고 받아야 될 거 아니냐라는 장제원 의원 같은 주장도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 그냥 받자. 우리가 진실을 규명하자는데 우리가 하나도 덮고 숨기는 게 없는데 네. 뭐 이런 논란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원내대표단이 이제 나름대로 고심의 선택을 한 거잖아요. 예산안 문제도 있고 오석준 대법관 120일 동안이나 통과를 안 시켜주고 네. 있는 오석준 대법관 임명 동의안도 있고 해서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간 길이고 하나는 가지 않은 길이에요. 언제든지 간 길이 뭐가 좀 잘못되면 아, 우리가 그때 저 길로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뭐 민주정당이니까 당내에서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표시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일단 우리가 원내대표단에 그것을 이름을 했고 원내대표단이 그 결정을 내렸으면 그 결정을 지켜보는 게 더 현명한 태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해임 건의안 통과에 따라서 여야 입장 굉장히 갈리고 있고 15일까지 협상을 해라라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얘기한 상황인데 이게 가능할지 한덕수 국무총리 어제 오후에 이재명 대표를 찾아서 예산안 설득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서로 좀 이견을 확인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듣고 오시죠. 저희는 법인세를 감면한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법인세를 감면한다면 여력이 있는 초대기업들이 아니고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쪽에 감세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그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저희가 추진하고 소득세법을 좀 개정해서 우리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여드리기로 했습니다. 대표님께서 특히 걱정하시는 그 법인세 세율의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문제는 OECD 평균 세율이 지금 21%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이 법인세를 내림으로써 투자도 촉진하고 특히 해외로부터의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안에 대해서 이견을 보인 두 사람입니다. 이재명 대표 법인세 인하는 주장할 수 있지만 중소 중견기업을 상대로 해야 한다라는 이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인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김진표 의장이 제안한 그 2년 안을 일단 받아들여줘라 뭐 이런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민주당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주장을 좀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초부자 감세는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초부자 영업이익이 한번 보십시오. 제가 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한 84만 개 정도의 법인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딱 이 지금 정부 여당이 감세하겠다고 법인세를 낮추겠다고 해당되는 영업이익 3천억 원 이상 기업이 딱 103개인가 있나 봐요. 그럼 103개 기업은 지금 그 감세를 안 해줘도 경쟁력 있고 제대로 활동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법인세를 감면해 주려면은 10%로 낮추자. 지금 22에서 20인가 22가 돼요. 10% 낮추는데 다만 중견기업에 대한 맞습니다. 법인세. 그게 5,400개가 넘습니다. 예. 아니 5만 4천 개. 5만 4천 개가 넘는 말 그대로 진짜 어려운 기업들이죠. 그 기업들에 대한 그 법인세를 낮춰줘야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훨씬 삶이 나아지고 이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득세 구간도 정부보다 우리가 100만 원 정도 더 높여가지고 낮춰주자.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 구간도 좀 넓혀주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른바 국민 감세를 하자는 겁니다. 네. 이러지 않으면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 지금 기억을 조금만 되돌리면은 이른바 이 초부자 감세가 이명박 정부 때 했었어요. 제가 그 당시 청와대 출입도 했기 때문에 명확히 기억을 하는데 정치부장도 하고 있었고요. 이명박 정부의 최대 논리가 그거였습니다. 이른바 낙수 효과라는 걸 주장했습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낙수 효과를 해서 아랫목부터 따뜻하게 하면 윗목도 다 따뜻해진다. 큰 기업들, 초대 기업들부터 법인세를 실제 낮췄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여당이 강행을 해서 낮췄어요. 낮췄는데 실제 그게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이른바 낙수 효과는 효과가 없다는 게 미국의 지금 바이든 행정부도 인정을 하고 있고 인플레 감축법이라는 IRA 법안도 사실은 증세라는 법안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렇게 너무 큰 초대기업, 부자기업 이런 기업들을 감세보다는 실질적으로 감세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의 감세를 해주자. 이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RA 같은 경우에 뭐 감세 뭐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사실 지금 어느 정도 미국 내의 기업들을 유치를 하면 혜택을 주는 것이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크게 예, 이해를 예, 하면. 예,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OECD 평균보다 높다. 그렇기 때문에 외자 유치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외자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다라는 게 어제 나온 한덕수 총리에서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하는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수치를 제가 뭐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실제 그냥 밖으로 드러난 수치만은 우리가 뭐 선진국보다 몇 % 법인세가 높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준조세 부분이랄지 네. 세금 뭐 일몰제로도 돼가지고 감액해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내는 거는 우리 기업들이 선진국보다 많이 내지 않는다. 그런 통계치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얘기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그렇게 우리가 이명박 정부도 그렇고 보수 정권 들어가지고 법인세를 낮춰주고 했지만 그 대기업들이 뭐 심지어는 그 대기업들을 법인세를 감면해주면 뭐 주주가 좋아진다 이런 표현까지 쓰시던데 실제 그렇게 경제가 살았습니까? 지금 가장 어려운 거는 이 경제가 삼중고 물가랄지 고금리에 이런 삼중고에서는 서민 경제가 제일 타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노인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늘리고 지역 화폐 예산을 한 푼도 안 가져왔는데 그걸 확보를 하자. 실제 어려운 분들 중심으로 해주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못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감세해서 국민 감세를 해주자. 이런 주장입니다. 민주당의 입장 충분히 들어봤는데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전혀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까 앵커도 말씀하셨듯이 OECD가 21%의 법인세를 가지고 있고요. 네. 대만 같은 경우는 20%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외국 기업을 많이 유치를 시켜야 돼요. 경쟁력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그 문재인 정부 있을 때 20%에서 25%론가 올려놓지 않았었습니까? 야당이 주장하는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재벌을 편들기 위해서 몇 개의 기업을 편들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그 법인세를 낮춘다? 아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득이 된다고요? 몇몇 사람들을 초부자들을 봐주기 위해서 그런 식의 논리를 펴고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얼토당토 않은 소리고 그 민주당에서 언제든지 중산층 서민을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네. 아니 중산층 서민을 말로만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산층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래서 경제 성장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말로만 맨날 중산층 서민 이런 얘기를 백날 한다고 해서 경제가 떨어지면 성장하지 못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연불에 불과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정부가 어쨌든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전 세계적 금융위기를 무사히 잘 극복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 법인세를 낮춰야 된다는 것들이 아주 소수의 재벌들을 뭐 정부가 감싸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국가 경쟁력, 다른 나라들과 함께 국가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의 산물이라는 거. 그리고 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도 22%로 낮춰서 유예 기간을 두고 실현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국민감세 3법 수정안은 어떻습니까? 법인세뿐 아니라 소득세법도 낮추고 월세 세액공제 상향하는 조세 특례 제한법도 개정하자. 이 제안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아니 그거는요 사실은 뭐 협의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도구마로 만들면 안 되고요. 경제 성장을 위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 호황일 때는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 거고 불황일 때는 세금을 좀 낮춰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주는 거고 그거는 개인에 대한 세금도 마찬가지고 기업에 예. 대한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데 저는 이런 실용주의적인 그런 접근이 아니라 예를 들면 법인세를 낮추면 무조건 그것은 부자 감세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나 또 그 반대나 그거 다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상황에 따라서 여야 정치인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지금 국제 정세가 이렇고 경제가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한시적으로 이걸 올리고 나중에 경제가 좋아지면 그러면 또 세금을 더 걷어서
정부 고관을 좀 튼튼하게 하고 이런 실용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불확이니까 이 국민감세 3법 수정안 역시도 조금은 논의해보기 좀 어려운 시기다라는 의견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3법도 그렇고 지금 아까 계속 얘기하는 법인세 인하도 그렇고 사실 입장차가 현격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15일까지 합의를 주문했어요. 이 사이에 적극적으로 협상해서 어느 정도 그걸 좀 좁힐 수 있을지, 그게 아니라면 민주당 자체 감세안 마련해서 자체적으로 통과시킬 가능성도 나온다, 뭐 이런 보도도 있거든요. 일단은 저희들이 수정안을 이미 국회의장한테 제출한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아까 뭐 대법관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아직도 저는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라는 자각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대법관 100일 넘게 끌었는데요. 제가 원내대표단에 저희 쪽에 확인해봤어요.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아요. 예산안 한번 보십시오. 협상을 여야가 시작하기 전에 정부에서 계속 나온 얘기가 준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사실상 협박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니 협의 자체가 안 되는데 내놓고 결국은 아마 대통령실이나 뭐 기재부나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이 결국은 준예산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선택할 수는 없을 테니 정부안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자기들 뭐 정부가 낸 거를 거기서 대충 수정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민주당이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 지시도 있고 해서 수정안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내니까 상당히 당황하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협상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협상해서 이런 수정안 만든 게 저희들이 처음이거든요. 기재부도 지금 뭐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당에서 수정안을 만들었냐고 야당이 내서 그 내용을 보십시오. 그럼 103개를 해가지고 3천억을 감세할 거냐? 한독 수정은 3천억이라고 했어요. 대기업들. 아니 그렇게 영업이익을 3천억 매년 3천억 이상을 내는 대기업들을 또 3천억을 깎아줄지 54,400개가 넘는 중소 중견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줄지 우리 국민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자꾸 그래서 지금 너무 시간 끌고 뭐 지금까지 계속 뭐 12월 9일 법정 시한도 12월 2일도 넘겼고 정국회 넘기지 않았습니까? 여당이 좀 전향적인 태도로 모든 거를 뭐 본인들 뜻대로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협상을 해서 15일까지는 우리 국민들 정말 삶이 어려운데 국회에서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요거 한 가지만요. 지금 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에요. 무슨 여당이 무슨 힘을 발휘해서 한다는데 야당이 다 주도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상. 그러니까 여야가 제가 보기에는 예산안은 아마 합의를 할 겁니다. 그렇게 안 가서는 정말 국민 생활이 엉망진창이 돼버릴 네, 거 아니에요. 해야죠. 그리고 야당이 이제 수정안을 냈지만 감액안을 쭉 냈는데 그걸 통과시키면은 정부 부처의 모든 안이 다 뒤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야당도 그걸 통과시킬 수는 없어요.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엄포용인데 결국은 여야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상을 하면서 15일이 한계니까 지금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네. 15일 전후로 해서 시켜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면 법상으로 이제 정액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감세 수정안을 만들었고요. 한 말씀 드리면 국정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있다. 그걸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정조사 꼬있고 이런 얘기하면서 예. 국민들 마음 더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책임 여야 모두에게 있습니다. 15일 안에 좀 부디 협상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보죠. 정진석 비대위원장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경선 규칙 변경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먼저 정 비대위원장의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임기를 연장하면서까지 지금 비대위원장을 할 생각은 사실 없어요. 예, 그래서 좀 스피드를 내 가지고 3월경에는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지 않겠는가. 바야흐로 100만 책임당원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니 일반 반장 뽑는데 산반 아그들이 와가지고 출석거리고 방해하고 그 반원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오염시키면 되겠어요? 100만 책임당원 시대에 걸맞는 우리 당원들의 역할과 권한을 반영하고 여러분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확실하게 심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부산 당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 발언입니다. 계속해서 거론됐던 당원 투표 비율 높이는 것, 뭐 사실상 되게 좀 확실하게 말을 한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당원 투표 비율을 높이는 게 적절하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 세계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자기 당의 대표라든가 자기 당의 어떤 그 공직 선출자를 뽑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당원들의 그러니까 그 정당 정치가 책임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요, 각 당이 각 당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뽑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국민들께 심판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책임 정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그 여론조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당원이 78만 명입니다. 책임 당원이. 그러면 그 중에서 50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그러면 50만 명이 한 그 의사결정과 한 2천 명 정도 여론조사를 해서 한 그 여론조사 결과를 7대3으로 한다면 여론조사 전화 한 통화 받은 게 책임 당원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3개월 이상으로 꼬꼬박 당비를 돈을 내면서 내고, 당비를 예. 내는 사람들이에요. 평생 당비를 내면서 당을 위해서 활동해왔던 사람들 1,000명과 전화 한 통화 받은 사람의 결정권이 같이 등치가 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이런 방식을 도입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론조사라는 것들은 조사 기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계속 들쭉날쭉 질문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여든 야든 간에 여론조사 비율을 몇 프로로 할 것인가를 놓고 끊임없이 유불리에 따라서 그 대표 주자가 바뀔 때마다 그걸 갖고 싸움이 벌어지고 바뀌고 막 이래요. 그럼 그 바뀐 게 과연 그게 공정하고 정당한 것이냐. 만약에 여론조사가 국민의 민심을 반영하는 척도라면 당대표를 여론조사로 뽑는 게 맞죠. 근데 당원 이제 투표가 아니라. 사실 이제 과거에 민주당이 최근에 대표 뽑을 때 이재명 대표 뽑을 때 기존의 민주당이 1대9였다가 이게 어느 정도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게 뭐 7.5 대 2.5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기조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좀 그러자라는 뭐 기조도 좀 반영이 됐다라고 하던데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또 반대로 또 1대9로 가는 이 상황. 민주당이 뭐 저희를 생각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지지도가 당내보다는 외부에서 더 많다라는 것들에 다 이해관계가 근거해서 있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선거는 사실은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모든 선거는 다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주자들의 이해관계가 많이 반영이 돼요. 이런 논란을 없애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 여론조사라는 것들이 도입이 됐는데 2004년부터 도입됐거든요.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그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를 하면서 여론조사로 후보 단일화를 했어요. 그것 자체가 저는 정말 코미디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계속 여론조사라는 방법이 그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도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 봐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그럼 이 비율이요. 현행 7대 3이잖아요. 몇 대 몇 정도가 적절하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아니 그건 제가 보니까 예. 그 비대위원들도 다 의견이 제각각 분분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모여서 아마 서로들 논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꾸는 건 다 비슷한 기류인 겁니까? 바꾸는 건 다 비슷한 게아니고 그거는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당원들한테 물어보면 전부 다 노발대발 하세요. 아니 알겠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의 투표권을 이렇게 여론조사 우리 1,000명이 투표한 게 여론조사 1명하고 같단 말이냐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꿔야 되는 건 맞죠. 민주당에서 뭐 상대당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뭐 권리당원 관련해서 뭐 이런 저런 논의들을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까? 국민의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지금 계세요? 얘기가 이제 혼재가 돼 있어요. 이제 공직선거 후보자와 당직을 맡을 당직 후보자 이제 어떻게 뽑을 것이냐. 공직선거 후보자는 당연히 뭐 여론조사 아니면 국민들의 어떤 전 국민, 뭐 국민 경선 제도를 다 도입하죠.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하고 있습니다. 공직은 그렇게 뽑는 것도 맞고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당직 후보자까지도 당원들 비율, 대의원 비율, 표의 등가성 이런 건 오래된 뭐 정당사의 숙제입니다. 네. 근데 그런 논의들이 지금의 전당대회를 코앞에 두고 이루어지는 건 적절하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저 이유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유승민 전 대표는 죽어도 시킬 수 없다. 딱 이런 거. 그다음에 윤심이 조금이라도 덜 들어있는 사람, 윤심이 조금 약한 사람은 당대표 안 주겠다. 이런 논리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뭐 정치권, 우리 정치 부의자들 사이에서 회자가 벌써 되기 시작한 게 윤핵관이 돌아왔다. 돌아온 정도가 아니고 완전 완장을 센 걸 차고 돌아왔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네. 그 이유가 대통령께서 관저에 윤핵관 4분 부부만 초청을 해서 당 지도부보다도 먼저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공교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지침을 받았는지 제가 확인은 안 되니까요. 근데 권성동 의원과 장재현 의원이 상당히 앞장서서
대야 공세뿐만 아니고 당내에 대한 공세를 크게 쓰고 있습니다. 크게 화력을 집중하고 있어요. 네. 저는 추대까지 하겠다고 해서 만들어온 주호영 원내대표를 겉멋 패션 정치까지 이런 격한 막말에 가까운 표현까지 써가지고 자당의 원내대표를 공격하는 거는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대로 야당과 협상할 수 있겠습니까? 힘 빠져가지고. 이번 전당대회도 영향을 좀 행사할 것이다. 아니, 당연하죠. 예. 지금 이거는 윤심이 잔뜩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비판 여지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아무리 뭐 총선이 뭐 중요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무 말고 정치 현안이 얼마나 아니 정무 현안, 국정 현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꾸 지금 법인세 뭐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총력을 다해도 부족하실 거예요, 대통령이. 근데 이미 뭐 당무 쪽에 너무 깊숙이 개입해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당원 비율까지 바꾸면은 그런 비판 더 커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민주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까지 걱정해 주시니까 감사하기는 한데 아니, 카운터파트이기 때문에요. 너무 걱정이 됩니다. 아니, 저래가지고 그러니까 협상이 되겠습니까? 아니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그 내부에서 그 이 사당화 논란이 굉장히 있는데 그 각 당마다 그 당원들이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의원들도 다 같을 수 없고요. 그러면 나름대로 목소리가 나오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제원 의원이 어떤 주장을 했다고 해서 그건 그냥 당원으로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분이 어떤 윤심을 가지고 있었다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네. 당원들이나 혹은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또 별개거든요. 예, 국민의힘 뭐 비율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봤고요. 민주당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노웅래 의원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됐습니다. 영장 청구된 만큼 지금 회기 중이니까 이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킬 것이냐 부결시킬 것이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한 좀 말이 많거든요.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은 당내 분위기 물어보셨으니까 당내 많은 이제 의원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취재할 때부터 노웅래 의원 또 기자 출신입니다. 노웅래 의원이 잘 아는데 솔직히 믿기지는 잘 않습니다. 노웅래 의원이 어떻게 그런 정도의 돈이 필요하신 분도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분이 사선 의원이에요. 네. 그러면 정치자금 불법 정치자금이요? 이거는 대단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진 의원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2020년 5차례에 걸쳐서 6천만 원을 받았다. 한 번 받을 때 한 1,000만 원 남짓한 돈을 받은 거예요. 과연 뭐 당내 의원들 많은 분들은 그럽니다. 검찰이 저렇게까지 뭐 진술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럴 수 있나? 하는데 노웅래 의원 개인적인 뭐 품성이랄지 인격을 잘 아시는 분 그것도 외에 사선까지 중진 의원까지 하신 분이 이런 돈을 덥석 그것도 6천만 원을 5차례 받았다? 믿을 수 없다. 이런 기류가 많은 거 맞고요. 예.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이 영장 부분은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구속영장이라는 게 이른바 증거인멸이랄지 도주 우려 아니겠습니까? 예. 이분이 어디를 도망가겠습니까? 그리고 증거인멸은 이미 검찰이 다 자들 자신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회기 중에 이분을 또 구속영장을 쳤다는 얘기는 이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내지 않겠습니까? 네. 그 과정들 이런 걸 통해서 작게는 노웅래 의원 개인, 크게는 민주당에 대한 어떤 모욕과 망신주기 아닌가 이런 의심을 또 할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그러면 듭니다. 다수당이 지금 민주당인 상황이다 보니 국회에 이게 보고가 되고 본회의에서 보고되면 표결 절차 이르면 뭐 이번 주 금요일 안에도 진행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민주당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이야기가 일단 그거는 나옵니까?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체포동의안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본회의 보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보고를 하면은 이번 해임 건의안처럼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이제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 내용들이 들어오면 아니 그거는 뭐 이제 의원총회도 가져야 되고 지도부대 회의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 사안 자체가 노웅래 의원의 개인적인 문제를 저는 많이 떠났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이셨지만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정말 먼지털이식 수사가 야당 있고 탄압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도 뭐 오늘도 뭐 비서실장도 지금 노영민 전 네. 비서실장 수사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일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또 소환되고요. 이런 과정. 그리고 노웅래 의원뿐만 아니고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벌써 수사를 받거나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가 정말 검찰이 이재명이라는 정적 제거, 전임자에 대한 사법 처리 이런 걸 넘어서서 정말 민주당 자체를 없애버리려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예. 이건 당내에서 깊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민주화 운동하다가 지금 뭐 문제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이정근 사무부총장이라는 분이 10억 넘은 돈을 뇌물로 받았고 그 수사를 하다가 이정근 씨한테 민주당 이정근 씨한테 돈을 줬던 사람이 사실은 노웅래 의원한테도 줬습니다 해서 검찰로서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걸 수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방 안에 들어갔더니 집안에 또 현금 더미가 쌓여 있어 그것까지 이제 압수수색을 해왔고 이런 과정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나온 과정만으로 보면은 뭐 그분의 인격이 어떻든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지만 안타까운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검찰에서 나온 수사 결과로 보면 부패사범인데 그것을 뭐 감싸자니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만약에 노웅래 의원은 안 감싸주면서 이재명 대표가 비슷한 일로 만약에 대장동 사건으로 그 구속 체포영장이 들어오면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노웅래 의원을 감싸? 아 그러면 야, 이거 부패사범인데 이걸 감쌀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안 감싸? 그럼 이재명 후보 대표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그거는 결정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 저는 근데 오늘 아침에 어느 아침 방송에 나갔다가 이제 어떤 민주당 의원, 전직 의원을 만났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아마 이거를 감싸기는 쉽지 않다. 체포동의안은 그냥 처리돼야 된다라는 개인적 입장을 말씀을 하셨고 저는 국민 여론이라든가 또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다수의 의원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